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통계청이 가계소득 통계, 작년도 2020년 4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발표하면서 소득 분배에 관한 내용도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흔히 5분위 소득 분배 배율이라고 하는 거, 최저 소득을 갖는 20%, 그리고 가장 높은 소득을 갖는 계층의 20%, 이 양자의 소득의 크기를 대비한 거, 이것이 흔히 소득 분배의 평등 또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걸 분석한 지표를 발표하고 나서 우리 언론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소득 분배가 더욱 불평등해졌다. 지난 1년과 비교해서 볼 때, 구체적으로는 2000년 4분기에 5분위 소득 분배 배율이 4.64, 그 전에 19년에 4.64로부터 20년 4분기에는 4.72로 나빠졌는데, 여기는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지원을 해서 얻은 소득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해서 시장을 통해서 소득을 얻은 거, 정부 지원금을 빼고 볼 것 같으면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단 말이죠. 재작년에 6.89에서부터 작년 4분기에는 7.82로, 쉽게 이야기해서 잘 사는 사람 20%가 갖는 소득이 못 사는 사람, 제일 밑에 못 사는 사람 20%가 갖는 소득의 무려 8배 가까운 그런 소득의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분석 결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서 의존하는 그런 계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이 최하위 소득을 갖는 20%에 해당하는 가구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나이가 60 이상 되는 고령층 가구다. 고령화되면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그런 통계,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등 지향의 소위 소득 정책이 초래한 역설적이게도 불평등의 심화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제목을 크게 보아서는 우리 한국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면 평등과 자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밀턴 프리드만, 금세기 최고의 경제학자인 미국의 밀턴 프리드만이 한 이야기죠.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주의는 혹은 시장 경제가 능률적인 경제 체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들 하지만, 또 시장 경제 또는 자본주의 경제는 불공평해서 틀려먹어서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가야 된다, 또는 정부가 깊이 경제에 관여하는 국가주도 경제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경험한 것을 결론 내려 보면은 시장 경제는 효율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뿐더러 사회주의에 비해서 분배도 훨씬 평등하다, 즉 훨씬 공평한 경제다라는 것이 제가 50년간 한국 경제를 정부에서 또는 정부 바깥에서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인데,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밀턴 프리드만이 했습니다. 평등을 앞세우는 경제, 바로 우리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평등을 추구했다 하는데, 그 결과는 점점 더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지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런 측면이 조금 있죠. 그러나 코로나 없던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2018년, 19년에 소득 분배가 가장 나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말을 바꾸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단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는 한. 자, 보십시다. 문재인 정부의 평등 정책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또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각종 명목의 지원금의 살포,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기업 환경을 어렵게 하는 각종 제도와 법령의 양산, 법인세율의 인상, 공정경제 3법이라는 이름의 기업을 얽어매는 법, 거기다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형을 구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법, 또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나타난 거미줄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을 다 제쳐놓고 정부가 공공부문이 국민의 경제생활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고 직접 하겠다. 경제를 조정해 나가고 경제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 플레이어로서 직접 경제의 모든 것을 다 하는 행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 선언, 정책 목표의 발표, 뭐 이게 걸맞는 그런 일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단편적인 하나의 지표로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초래된 결과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으로 동원하는 정책 수단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 52시간제를 하게 된다 하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하던 일을 갖다가 나누어 가지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이 해서 추가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라. 그러면 기업의 활동은 그대로, 판매 활동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임금만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그 올라간 임금에 상응하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값을 올리면 그것을 다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단 말이죠. 그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 52시간제를 하니까 추가적인 고용이 늘어나기는 그냥 아예 고용을 안 해버리는 거죠. 사람 대신 기계를 갖다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점심 때 사무실 근처에 김밥집에 가보면 과거에는 사람 한두 명이 붙어서 서비스를 해줬는데 지금 사람 서비스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기계로 다 찍고 가서 자기가 가져다 먹고 그리고 갖다 주고 간단 말이죠. 이걸 일어난 것이 다 거기서 52시간제 또는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생산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소비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비 심리나 혹은 생산하는 사람들의 기업 심리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면 이것이 초래할 결과는 불을 보듯이 명확한데 전혀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은 그것은 임금으로 존재할 뿐이지 그 임금을 주어가지고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 이외에는 다 문을 닫거나 혹은 기업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전업을 하거나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임금의 최종 지불자가 누군가
정부가 정하면 기업은 그대로 주는 거고 소비자는 그대로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가 최종 선택권자예요. 소비자가 그 올라간 임금에 상응해서 매겨지는 가격, 새로운 가격, 높아진 가격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소비자의 의사가 분명할 때 그건 가격으로 성립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그 가격을 난 그런 서비스 받고 또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그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겠다. 하게 되면 그 가격은 성립할 수 없는 거고 그 기업은 존립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시장의 법칙 또 시장에서 참여하는 생산자 소비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조그마한 최소한의 이해, 인식, 고려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참 터무니없는 정책이 초래하는 결과가 지금 오늘의 소득 분배의 이런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이 경제를 하는 사람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반복하는데 이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없었던 2018년, 2019년에 이 소득 분배 상태가 가장 나빠졌어요. 이것을 말을 바꾸면 앞으로 코로나가 설사 그치고 거기서부터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세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오기는 힘들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 재정에 의존해가는 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한 1, 2년 전에는 한 1200만 정도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계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훨씬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정부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계층이 한 2천만 우리 국민들의 약 40% 정도 가까이 되면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 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금 비참하게 옛날에 잘 살던 경제들이 엉망진창이 돼가는 게 바로 이 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그런 코스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평등 정책 모두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면 평등과 자유 다 잃는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경고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겉으로 선의를 표방하지만 잘못된 길. 제가 이 칼럼의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길 아닌 길로 갔을 때 그 초래되는 결과는 천당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추출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만약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선별 지원으로 가야 되죠. 왜 능력 있는 사람, 소득이 충분한 사람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저 부자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 지원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야 되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행정적인 능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행정, 능력, 이게 결코 쉽게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온 국민에게 다 돈을 뿌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또 기업을 활성화해서 기업과 기업 종사자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의 지불 능력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에 맞는 임금 수준이 결정되고 하는 이러한 시장의 원리가 복귀되지 않으면은 저는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경제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모두를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기본과
맞느냐 하는 걸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법 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제공하는 사람과 직업을 받는 사람 간에 서로 합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이렇게 주겠다.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직업이 만들어지죠.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의 권리. 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미풍양속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때 그것을 갖다 억지로 정부가 나서서 하라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52시간이 아니고 좀 더 해서 좀 더 추가 임금을 받고 가해수당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애들 좀 교육비도 되고 집장만 하는 비용도 좀 저축을 하고 하겠다는데 52시간 이상은 절대로 일을 하지 말라. 이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닐까요? 법률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개인 간,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가장 기본은 민법이죠. 이 민법의 대원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 다시 말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그 계약이 어떤 위법한 일을 한다든가 범법 행위를 한다든가 혹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할 때는 그건 그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룩되는 이 계약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근대 민법의 대원칙이고 우리나라 민법도 그것을 천명하고 있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 또 과실 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흔히 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정부가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겠다는데 그런 계약하지 마라. 그런 계약하면 위법이다. 처벌하겠다. 징역 처하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법률 공부한 사람들, 특히 헌법재판소, 우리 대법원 이런 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민간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과대학을 나왔지만 법률보다는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은 법과대학 한 1, 2학년 정도의 법률 지식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한 저희가 보기에도 이거는 터무니없는 법들이에요. 터무니없는 제도예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이나 법체계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법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양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하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 우리가 소득 분배를 보다 더 균형화하겠다, 평등화하겠다, 조금 더라도 개선되게 하겠다 한다면 결국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정부가 나서서 맨 쓸데없는 필요 없는 일, 강의실에 전등 불 끄고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거리에 멍청하게 서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월급 받아가는 이런 일자리 아닌 일자리를 거진 100만 개 만들어가지고 통계상으로 일자리가 늘었고 그리고 소득이 늘었다라고 하는 국민을 속이는 정책밖에 나올 게 더 있겠는가 말이죠. 그것이 이때까지 해왔던 정책이에요. 그것이 한 분기만 멈춰버리면 고용 지표상으로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소득이 떨어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양극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양극화에 관한 문제는 정말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문제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경제정책이 이 양극화를 없애겠다고 하는 정책인데 과연 그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 해서 양극화를 없앨 수 있겠는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음 한 2번에 걸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